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쌤입니다. 자, 이어서요. 전의 시간에는 성리학에 대한 정리를 했었고, 이어서 불교와 도교와 풍수지리설, 이런 민간신앙은 도대체 조선시대에 어떤 식으로 명맥을 이어갔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불교라는 거, 이런 신앙이라는 건 국가에서 예를 들어 억불책을 하더라도 정도전이 불시잡변으로 불교를 믿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의 신앙은 국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더 웃긴 게 국가에서는 불교를 이단처럼 취급하고 되게 유교 중심 성리학을 중요시하면서도 왕비들은 뒤에서 비나이다 아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맨날 물 떠놓고 빌고 도교적인 이렇게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 하고 불교를 믿고 여전히 신앙적인 거는 유지가 됐다라는 거죠. 그것은 민중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뭔가 본인이 원하는 거, 복을 비는다던가 원하는 게 있으면 사람들은 누군가한테 좀 의지하고 빌려고 하는 마음은 여전히 똑같다라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불교가 있고 천주교, 기독교, 그거 이외에도 많은 사이비 종교가 있는 건 사람들이 뭔가 의지할 구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여전히 이러한 불교와 민간신앙은 유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불교는 너무나 역사가 오래된 종교고 참 불교의 이론이 심오하고 사람들한테 공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불교를 믿습니다. 국가적으로 되게 융성하지 않았을 뿐이지 문화재가 많이 나온다던가 그런 게 좀 없을 뿐이지 사람들은 여전히 불교를 믿었다라는 거죠. 불교는 초기에는 많이 억불책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리학을 중요시하기 위해서 초기에 억불책을 썼다. 그래서 이제 왕별로 어떠한 억불책을 썼느냐, 태조 때, 그리고 태종 때, 성종 때. 성리학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제 각종 억불책을 썼는데 이제 승려들이 스님이 되려면 뭔가 스님이라는 이런 증을 승패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마치 뭐랑 비슷할까요? 마패나 아니면은 그런 호패 민증 같은 그런 것처럼 승려의 신분을 알려주는 그런 도첩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첩제를 해가지고 그거에 이제 승려의 신분이라는 걸 딱 알려주면 국가에서 인정해준다. 이런 식으로 승려의 수를 어느 정도 좀 제한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조 때 도첩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아무나 승려가 될 수 없게. 그러니까 이제 승려가 된다는 건 원래 자유였거든요. 그냥 이제 출가한다 해가지고 이제 스님이 되고 이제 어느 절에 가가지고 스님은 어떤 사람을 이제 어떤 유명한 승려를 자기 스승으로 하고 이제 출가해서 스님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스님이 되려면 국가의 허락을 받고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식의 도첩제를 실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태종 때는 더 이제 이런 절에 강압적인 걸 가합니다. 사원에 있는 고려 말만 하더라도 사원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절에 하사되는 토지가 있었고 절에 노비도 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사원에 이런 토지와 노비를 이것이 낭비라고 생각을 했고 토지와 노비,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모두 몰수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원을 몰수할 수는 없어요. 너무나 유명한 사원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한 200여 개의 일부 사원을 남겨놓고 일부 사원을 제외하고 200여 개의 사원을 제외하고 이제 좀 별로 안 유명한 절이라든지 그런 건 다 뺏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되게 좀 어느 정도는 유지해야 되는 절 빼고는 뺏었다. 좀 강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토지 내놔, 땅 내놔, 절 허물어, 이런 식으로. 이방원스러워요. 그 다음에 성종으로 넘어오면은 아예 기존에 있었던 도첩제 자체도 폐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승려 활동 자체도 국가에서 인정해주지 않았고 아예 지원도 안 해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이때부터는 산간 불교화 돼요. 불교가 이제 산지로. 산간 불교화 돼버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에는 도첩제도 폐지하고 승려 복장을 하고서 이렇게 시주를 받으러 돌아다니면 그거 자체도 불법으로 보기도 하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약간 억불책이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억불책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불교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여전히 불교에 대한 신앙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어느 부분은
조금 인정을 하고, 그렇다고 탑을 아예 안 쌓은 것도 아니고 탑도 좀 쌓고 국가에서 불교적인 행사를 조금 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왕마다 달라요. 왕 스타일에 따라서 불교를 오히려 이렇게 좀 진흥시키는 왕도 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수양대군 세조 같은 경우에는 불교를 되게 중요시했었어요. 세조는 되게 강하고 막 단종을 막 폐위시키고 제가 왕이 됐지만 불교에 되게 많이 빠져 있어서 불교적인 행사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왕별로 조금씩 풀어주기도 하고 달라졌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색깔로 써보도록 하죠. 노란색이 잘 안 나오네. 자, 그래서 불교의, 그냥 펜색으로 쓰자. 불교의 어느 정도의 명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4명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태종 같은 경우에는 이방원, 사원의 토지를 모두 몰수하고 그런 식으로 강하게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제 궁궐내 사람들이 하도 이제 막 부처님을 믿고 기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궁궐내 그래도 그런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약간 절 같은 그런 공간도 만들긴 했다라는 거죠. 궁궐내 내원당이라고 하는 궁궐 내부의 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을 설치하기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종 때. 자, 세종대왕 때는 조금 이제 풀어줘가지고 이제 내불당이라는 것도 만들어요. 내원당, 내불당. 그냥 명칭만 바뀌었다 생각하시면 되고, 내불당을 만든 다음에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했죠. 한글 창제하고 나서 용비어천가, 월인청강지곡을 한글로 만들었다. 그런 거 배우셨잖아요. 그것처럼 월인청강지곡은 이건 부처님의 그런 은덕, 그런 불경, 그런 것들을 한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불당에서 월인청강지곡을 간행했다라는 거. 불경을 한글로도 간행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조 때 불교에 대해 관련된 많이 풀어주는데, 세조 때는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만들 정도로, 그리고 강경도감이라는 것도 만들어요. 불교적인 그런 불교를 관리하는 그런 강경도감, 국가적인 기관 이런 것들도 설치했다라는 거.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고려에 문화할 때도 한번 나왔었는데,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그런 양식을 본딴 거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고려 말에 그 경천사지 10층 석탑과 거의 모양이 비슷하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지금 탑골공원에 있죠. 탑골공원에 아마 이렇게 보호한다고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막아놨을 거예요. 이렇게 10층 석탑 이런 것들도 만들기 했다는 거. 조선시대에는 사실 유명한 탑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건 세조가 불교를 어느 정도 진흥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종 같은 경우도 불교를 어느 정도 융성을 시키는데, 보호를 중용해서 승려죠. 보호를 국가기관, 국가적으로 이렇게 증용하기도 하고, 잠시 승려를 뽑는 승과를 일시적으로 부활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명종 때 가장 불교를 좀 약간 진흥시켰다고 할 수 있겠죠. 승과라는 거는 고려 때 있었던 거고, 조선시대는 승과 자체가 아예 없었는데, 승과를 잠시 이제 부활시키고 나중에 금방 없어졌지만, 이런 식으로 약간 어느 정도 불교를 명맥을 유지하려고도 하는, 불교 중흥을 하려고 하는 왕들의 움직임도 있었다라는 거를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냥 다 흰색으로 쓸게, 깔끔하게. 도교. 자, 도교적인 행사는 뭐 이런 거야. 하늘에 비가 안 온다. 그래서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던가 초제를 지낸다고 하거든요. 막 국가에 이런 자연재해가 나타나거나 하면은 하늘이 노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또 제사를 지내고, 비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초제를 지내면서 자연에다가 뭔가 이렇게 자기한테 자기 뭐 필요한 걸 좀 빈다던가, 뭐 그러한 신앙 이런 것들이 이제 도교인데, 어쨌든 도교적인 행사는 많이 없어졌어요.
크게 위축되었고, 도교는 좀 사치스럽고 산천을 중요시하면서 막 무위자연 이런 거기 때문에 통일시를 할 때 사치라던가 도교적인 게 발달한 거는 이제 고려 때 뭐 이런 신선사상 막 이런 거. 그렇지만 불교도 억제하는 마당에 성리학을 중요시하는 그런 유교 사회에서는 도교가 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아주 많이 위축됐다라는 거. 그래서 행사도, 도교적인 행사도 많이 줄었죠. 자, 그래도 불구하고 초제는 어느 정도 거행을 했다라는 거. 하늘의 제사 지내는 초제를 거행했다. 초제는 어디서 했냐면 소격서에서. 그러니까 초제를 거행하는 그런 기관이 소격서인데, 그래서 나중에 막 정도전이 막 소격서를, 정교전이 아니죠. 조광조가 소격서를 폐지하자고 막 강하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유교적인 이상 정치를 해야지. 이게 나라 안에 소격서가 있다니 이러면서 소격서 폐지를 했는데, 그때 당시 왕비나 그런 대왕 대비들이 열받아가지고 소격서를 없애다니 우리가 소격서에서 빌고 막 그래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반대하기도 했던. 어쨌든 소격서를 설치하기도 했고, 도교적인 기관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천 행사를 비가 오지 않는다던가 아니면은 추수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들을 거행하기도 했다. 제천 행사를 거행했다라는 거는 이제 원구단이 소공동 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이제 소공동에 이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원구단이 있다라는 거죠. 만이산에 있는 그런 초제를 하는 곳, 그런 데가 모두 도교적인 곳이에요. 원구단에서 제천 행사를 거행하기도 했다. 도교적인 행사 아주 적지만 소격서, 원구단 요 정도는 요거 도교와 관련된 것이다. 도교에 관련된 기관이다. 이렇게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또 이제 이런 민간 신앙 중에 하나는 풍수지리설이죠. 근데 조선시대에는 풍수 도참 사상이라고도 합니다. 풍수 사상에다가 플러스 도참이 플러스 된 것인데, 풍수를 보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도참 사상은 미래를 예언하는 게 도참 사상인데, 이제 이곳의 풍수가 안 좋으니까 여기는 안 좋게 될 것이다. 이곳은 터가 좋으니까 앞으로 흥할 것이다. 아니면 이곳이 터가 나쁘니까 여기다가 무슨 건물을 지어가지고 보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예언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풍수 도참 사상인데, 이것이 조선시대의 수도를 이제 고려의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하는데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한양이 엄청 명당이라고 하죠. 한양천도에 반영을 했고, 실제로 경복궁의 위치 자체도 풍수지리설상에서 명당입니다. 인왕산이 이렇게 있고 앞에 경복궁이 있고 그 앞에 한강 흐르지 않습니까? 배산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웬만한 고궁들은 다 배산임수 지형이 있어요. 그리고 막 풍수지리설 안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자신들의 조상들이 이제 무덤을 쓸 때는 풍수지리설을 오지게 봐요. 그래가지고 정말 명당에다가 이렇게 조상의 터를 써야지만 그 대대로 그 집안이 잘 되고, 뭐 조상의 묘를 잘못 써가지고 막 며느라가 다리가 춥다 막 이래가지고 무덤을 파봤더니 수맥이 흐르고 있어. 물이 흘렀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되게 그런 묘자리에 좀 집착을 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적인 그런 뭔가 가족을 중요시하는 충효를 중요시하는 그런 마인드로 나중에 명당, 실제로 지금 남아있는 그런 왕들의 릉 있죠? 태릉이나 뭐 여러 릉들이, 선릉이나 여러 릉들이 있잖아요. 그 릉들이 모두 다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풍수 도참 사상은 한양천도를 반영하다가 후기에는 각종 산속 문제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산속 문제는 묘자리 가지고 싸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너무 명당이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묘를 쓰려고 그 지역을 사놨어.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밤에 몰래 여기다 누가 묘를 심어놓은 거야. 그 명당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야. 이 땅 원래 우리 땅이라고 막 싸우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묘자리 가지고 싸우는 게 산속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 부분에서는 도첩제란 명칭 중요합니다. 승려들의 이렇게 뭔가 인증하는 도첩제로 승려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인증하고
불교를 억압하려는 행동이었는데 그런 도첩제란 명칭을 알아두시고 뭐 태종은 사원의 토지를 몰수하기도 하고 성종 때는 아예 폐지하고 불교를 많이 억제했지만 궁궐내 내원당, 내불당 불자 들어가니까 당연히 불교와 관련된 거 알겠죠? 내원당도 불교와 관련된 그런 불당이라는 거. 그리고 월인청각지곡도 불교적인 경전을 한글로 만든 거다. 그리고 원각사지 10층 석답 세조 때 만들어졌다 정도. 세조 때는 불교를 많이 진흥했다. 강경도감도 불교와 관련된 기관. 그렇게 해서 조금 따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명종 때 승과 일시적 부활. 이런 식으로 불교를 어느 정도 융성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이거는 그냥 달달달 외우기보다는 흐름을 파악하면서 중요한 핵심 단어, 도첩제, 뭐 월인청각지곡, 원각사지 10층 석탑, 그리고 산속문제, 소격서, 원구단 이런 식으로 소격서, 원구단이 나오면 도교, 뭐 내불당, 내원당, 도첩제 나오면 불교, 강경도감 불교, 뭐 당연히 석탑 나오면 불교인 건 알겠죠? 월인청각지곡도 불교, 풍수도참은 뭐 산속문제 나오면 풍수지리 관련된 거 이런 식으로 좀 매치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진도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이제 근세 문화의 마무리를 이제 지으려고 해요. 사실 근세 문화 마무리에 제가 이제 필기해드린 거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의 교재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저는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나머지 이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은 말로 좀 어느 정도 말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워낙 내용이 많으니까. 자, 일단 근세 문화 중에서 조선시대에는 의외로 과학기술이 또 엄청나게 발달을 했습니다. 후기에는 발달하지 못했지만 초기에 바로 세종대왕 때만 하더라도 세종대왕이 장현실을 만나게 되고 장현실과 세종대왕이 일군 수많은 정말 이런 과학기술의 진짜 진수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발명품들이 나타나고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의 진짜 조선시대의 최고 르네상스가 아닌가. 세종대왕이 한글도 창제하고 너무나 많은 그런 발명품들이 생겼고 또 음악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정간보를 만든다든지 진짜 웬만한 건 세종대왕 때 거의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대단한 왕이고 정말 만원짜리 있을 만한 대단한 왕이다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 그래서 이거 문제 풀 때 대충 너무 헷갈린다 그러면은 세종대왕으로 찍어도 될 정도로 대부분이 이런 과학기술에 관련된 그런 문화재의 시기는 다 세종이라는 거.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분위기가 어땠냐면 좀 잘 살아보자 라는 분위기예요. 뭔가 나라가 강해지고 중국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없어? 우리나라 고유의 것을 만들어야겠다. 우리나라 고유의 뭐 농서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초반에는 조선 초기의 분위기가 뭔가 부국강병, 나라가 강해져야 된다. 나라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뭔가 군사도 강해져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과학기술적인 문화재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기술학을 좀 중시했습니다. 송구파들이. 사림들은 좀 그런 거 중요시하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경물치지 학문, 경물치지 사상이 또 유행을 하게 되죠. 경물치지. 부국강병, 경물치지 이러한 분위기에서 과학기술이 발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경물치지는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게 경물치지입니다. 과학기술 발전과 또 같은 맥락인 거죠. 자, 그러면 과학기술의 발달 쭉 나열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바로 천문학. 하늘을 연구하고 천체관측의 운행 뭐 이런 거. 이 천체관측의 운행이 우리의 삶과 왜 관련이 있냐면 하늘의 그런 천체의 그런 별자리의 변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절기를 맞추고 그러면서 그것에 맞춰서 날씨를 예측할 수 있고 농사를 지는데 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도 발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혼천이를 만들게 되죠. 다른 말로 혼의라고도 하는데 혼천이 참 멋있죠. 우리 만원짜리 뒤에 있는 거 혼천이. 처음에는 나무로 만들고 나중에 구리로 만들게 되는데 세종대왕 때 처음으로 만들게 됩니다. 멋있죠. 지구가 이렇게 있고 뭐 그 주변에 행성이 돌아다니는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절기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고도 뭐 이런 것들 천체적인 천체 운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 혼천이. 그리고 이제 대간이 소간이 있고요. 뭐 이런 것들도 만들었고, 그리고 간이를 놓는 간이대. 이런 것들이 이제 세종대왕, 혼천이는 세종대왕 때요. 이것이 이제 조선 초기에 발달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또 시간을 측정하는 그러한 발명품도 만들게 됩니다. 시간을 측정하는 거. 자, 시간을 측정하는 거 유명한 거 이제 물시계, 자경루. 이것도 물시계. 이제 물이 시간에 따라서 밑으로 떨어지고 물시계 보셨죠? 물시계 요거 자경루. 이것도 역시 장영실이 만들었다. 장영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노비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과학기술자 장영실이 있었기 때문에 세종대왕과 콜라보해서 이게 수많은 문화재들을 만들게 되죠. 이런 과학기술 문화재들을. 자경루 이런 것도 있고요. 해시계도 있습니다. 앙부일구. 해시계, 앙부일구도 보여드릴게요. 시간뿐만 아니라 절기도 알 수 있는 앙부일구. 이런 물시계, 해시계 이것도 모두 세종대왕 때 만들었다라는 거. 앙부일구. 자, 그리고 시간 측정기구에 이어서 이제 강우량 측정기구, 바로 이제 시국이 나와줘야죠. 강우량 측정. 그래서 강우량 측정, 우리나라는 또 여름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비에 따라서 하천이 어느 정도로 올라갔는지 하천의 높낮이를 측정하는 수표도 만들었습니다. 강우량에 맞춰서 수표는 한강과 청계천을 그런 그 수위를, 물 수위를 측정하는 수표. 그리고 치국이는 사실 세종대왕 때 만들었다고 하지만 세종대왕의 아들이었던 문종이 아이디어를 낸 거였죠. 치국이 역시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장영실이 정리해서 또 만든 겁니다. 장영실 참 대단해요. 치국이는 세계 최초라는 게 대단하죠. 이 뒤로도 세계적으로 이런 추국이 비슷한 게 나오지만 처음으로 측량한 건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근히 우리나라가 막 과학기술이 많이 뒤떨어지고 조선시대에 뭐 과학기술 천시하고 너무 유교적이고 막 우리 막 헬조선 이런 말까지 쓰지만 조선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추국이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이 조선 초기에는 엄청나게, 세종대왕 때 엄청나게 앞서갔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토지 측량기구. 요것도 진짜 특이한 거 있어요. 아이고. 토지의 그런 길이를 측정하는 토지 측량기계. 우리는 이제 농업국가였고 토지가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 중에 되게 특이한 거, 기리고차라고 들어보셨나요? 기리고차. 기리고차도 정말 아이디어 상품이에요. 얘가 이제 수레가 가면서 그 길이에 맞춰서 북을 치고 뭐 이렇게 종을 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길이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줄자로, 아무리 긴 줄자를 만들면 땅은 되게 넓은데 그 줄자로 재는 거는 너무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이거 수레로 가는 거야. 수레가 어느 정도 몇 바퀴를 돌면 종을 쳐. 그럼 체크해놔. 그 다음에 이제 북을 쳐. 몇 미터. 이런 식으로 길이를 수레가 돌아가는 것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난 발명품이죠.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길이, 그런 땅의, 그런, 토지의 길이를 알려주는 기리고차. 그리고 역시 토지 규격을 이제 쟀던 인지, 규형. 그래서 인지와 규형을 통해서 이거 가지고 나중에 지도를 제작하게 되는 거죠. 인지와 규형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조선 후기에 대동여 지도도 만들 수 있었던 것이고 실제 축척을 사용했던 그런 지도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문도. 자, 천문학의 발전으로 또 천문도도 만들게 되는데 천문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천문도에서는 바로 천상열차 분야지도.
우리가 고구려가 이런 별자리라든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고구려의 고분을 보면은 별자리가 그려져 있는 고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고구려에서 별자리를 연구했던 그것을 본을 따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이제 소실했지만 나중에 그런 소스를 모아서 결국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고구려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연구 중이긴 합니다. 어쨌든 고구려의 천문도 바탕으로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정말 뭔가 멋있어요. 보시면 천상열차 분야지도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별자리인데 정말 세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늘의 별자리와 우주 만물의 막 그런 별을 하나하나 그렇게 보고 기록했다라는 게, 조선시대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게, 그래서 이건 사실 그 조선시대의 그런 별자리를 연구하면서 하늘의 뜻을 알므로써 이런 조선 왕실의 이런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세계에서 되게 매우 놀라는 엄청난 문화재라는 거. 천상열차 분야지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막 자경루 뭐 이런 추구기 이런 것들이 너무 특이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야기로 풀어나가면 할 말이 정말 많은 정말 대단한 문화재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역법. 역법은 그런 음력, 시간 계산, 이런 날짜 계산이죠. 역법. 역법은 원래는 원의 수시력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런 중국의 그런 역법을 그대로 쓰다가 중국의 역법을 쓰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중국의 역법하고 우리나라 또 안 맞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세종대왕 때 7개 움직이는 별을 계산한 칠정산, 이런 우리 기술로 만든 최초의 역법서 칠정산을 만들게 돼요. 뭔가 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한테 맞는 그런 역법서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칠정산을 만들고 그뿐만 아니라 수학 수준도, 날짜 계산뿐만이 아니라 수학 수준도 높은 편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의학. 자, 의학서도 많이 만들게 되는데, 의학서는 좀 들어보신 게 있을 거예요. 향약 집선방. 나중에 동의보감은 이제 조선 후기고, 향약 집선방. 그전에는 이제 중국에 맞춘 의학서를 사용을 했는데, 우리 풍토에 맞는, 우리나라에 나오는 약초에 맞춰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그런 몸의 그런 체질이 중국 사람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맞는, 우리나라에 나오는 약초, 그거에 맞춰서 만든 치료 방법을 지금 만든 거죠. 우리 스타일대로. 그리고 신주 무언록은요, 무언록이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검시에 관련된 기록입니다. 검시 기록. 죽은 사람, 망자에 대해서 검시하는 거. 법의학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방유치. 의방유치는 의료 백과사전입니다. 의료기술에 관련된 또 통 정리한. 그러니까 한약 집성법은 치료 방법이라든지 약초를 어떻게 먹고 그런 거라면, 의방유치는 이제 의료에 관한 모든 걸 더 광범위한 의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의방유치, 의자 들어가잖아요. 의서라고 기억해 주시고, 향약, 약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약에 관련된 치료 방법. 무언록은 억울함이 없게 해야 된다. 없을무, 원통할 원. 그런 망자를 검시함으로써 이 사람이 왜 억울하게 죽었는지를 우리가 밝혀내야 된다. 검시와 관련된 그러한 법의학서라는 거. 네, 마지막에 농서입니다. 은근히 농서가 시험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농서는요, 또 역시 세종대왕 때 농사직서를 만들게 되죠. 그전에는 이제 농상지표라고 그래가지고, 고려 때 만든 게 있어요. 농상지표는 원나라에서 이제 이함이 수입한 건데, 농상지표가 나오면서 이렇게 틀린 식으로 농상지표를 조선시대에 만들었다. 이러면 이제 틀리는 거죠. 그것이 이제 출제가 된 게 있는데, 농가집성 같은 경우에는 효정이고, 농상지표는 고려 때고, 농사직서는 세종. 여기서 이 농법서 정도는 좀 정리해 주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농사직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라는 게 중요하죠. 우리나라 최초. 우리 실정에 맞는 농서, 농사 짓는 법.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때 농업국가 아닙니까? 농사 짓는 게 우리나라의 근본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전에 있던 중국의 그런 농법서는 우리나라 토지로도 맞지 않고, 기후에도 맞지 않고, 안 맞는 게 많았는데,
그거를 정리해서 우리나라 스타일로 최초의 농서를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개인이 만든 것도 있어요. 금양잡로. 강희맹이 만든 것인데, 농사직설은 세종 때 만든 것이고 국가에서 만든 거고, 금양잡로는 강희맹이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남부지방에 이제 국한해가지고 만든 농법서예요. 그래서 농사직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한 건데 중간중간 뭐 여러분 딱 보셔도 아 이거 중요하다 싶은 게 눈에 보이죠? 천문학은 이제 혼천이 10,000원짜리가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자경루, 앙부일구, 시간 측정, 물시계, 해시계, 그리고 추구기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기리고차, 인지, 규형. 기리고차도 좀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너무 이제 엄청난 되게 그런 아이디어 상품이니까. 천상열차 분야주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칠정산, 역법과 관련된 칠정산, 그리고 향약지성방,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의방유치. 농사직사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초기에는 이렇게 엄청난 이런 과학기술에 관련된 문화재가 나올 정도로 부국강병에 힘썼다라는 거. 세종대왕 때 정말 이런 문화의 르네상스였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바로 지우고 조선의 건축과 예술도 바로 이어서 갈게요. 보시면 이렇게 건축가 예술 하기 전에 보면 이제 농사직설하고 뭐 활자 인쇄술에 관한 내용도 나와요. 보면은 뭐 개미자, 갑인자, 뭐 경자자 같은 게 있었다. 뭐 그런 거 좀 한번 읽어보시고, 뭐 활자의 종류를 세종대왕 때 또 특히 활자도 중요시 하거든요. 이제 그런 활자, 뭐 구리로 만든 경자자, 갑인자를 세종대왕 때 글자 자체도 주조했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재지술에 대해서는 이제 중요한 게 조지서, 그런 거 별표해 주시고 알아두시고, 이것도 역시 세종대왕 때 만듭니다. 뭐 세종대왕 때 무슨 웬만한 왕 한 10명이 할 거를 세종대왕 혼자 했어.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기력이 딸리니까. 고기를 좋아하셨다고 하죠. 조지서 중요합니다. 종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관청. 그래서 조지서. 이런 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뭐 무기와 관련된 병서 부분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무기 제조 기술 부분에서는 뭐 그 최무선의 아들 최예선의 활약으로 계속해서 화약 무기 제조를 담당했다. 그리고 우린 태종 때 병선, 거북선을 미리 만들었었고, 우리가 이런 그 배에 이렇게 화포를 다른 그런 병선, 그 전쟁을 대비하는 배도 만들었었다. 뭐 이런 것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따로 필기하지 않고 넘어가고, 자, 조선의 건축과 예술로 넘어갑시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공무원 한국사를 공부하던 주교재가 있을 거라고 보니까 그 교재를 보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건축. 자, 건축 부분은 사실 이렇다 할 큰 발전은 없었습니다, 사실. 왜냐면 조선시대에는 절약을 중요시했고, 이렇다 할 큰 건물은 그런 개인적인 건물보다는 공공건물이라던가, 뭐, 남대문, 뭐 이런 식의 공공건물, 그런 위주라는 거죠. 그리고, 고려시대나 삼국시대의 화려한 건물은 다 뭐였습니까? 절이었죠.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숭유업부 정책, 불교를 좀 억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큰 규모의 절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봤자 뭐 있는 뭐 건축이라고 해봤자 서원 정도. 그래서 이게 좀 건축이 화려한 고궁 말고는 화려한 건축물, 절 같은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공공 건물을 만드는 위주의 건축이었다. 그래서 건축 부분에서 정리를 해보면 뭐 남대문, 자, 숭례문이 좀 유명하죠. 그래서 숭례문이 좀 다른 건축 양식보다 약간 독창적이다. 하지만 그게 홀라당 불탔다는 게 참 안타깝죠. 지금 다시 만들었는데 예전 같은 그런 느낌이 부족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담백한 그런 건물이 많다. 무일사 극락전이 그나마 이제 조선시대 건축의 특징을 나타내주는 건데 아주 단촐해요. 그러면서 뭔가 소박한, 지붕도 화려하지 않은 딱 맛배 지붕으로 깔끔하게. 뭔가 그래서 이제 검소하고 담백한 그런 느낌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석탑, 원각사지,
이거밖에 없어. 유명한 탑이 10층 석탑. 그래서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이어받은 그래서 대표적인 석탑이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석탑이라는 거. 그리고 이거 아니면 뭐 서원은 뭐 너무 많죠. 도산서원이라던가 뭐 이렇게 남부지방 우리 경상도 전라도 쪽에 서원이 많거든요. 서원 건축 이런 것들이 있었다. 외울 필요가 없겠죠. 건축은. 그 다음에 이제 도자기. 도자기는 딱 2개밖에 없어요. 이제 나중에 청화백자가 나오긴 하는데 근세 부분에서는 이제 분청사기와 바로 백자죠. 분청사기는 고려 말에 유행했던 거예요. 약간 유약을 바르기 전에 거칠거칠한 그런 상태로 조금 검소한 스타일, 털털한 소박함 뭐 이런 거 약간 막 쓰는 그릇 같지 않습니까? 딱 봐도 약간 좀 실용적인 그런 분청사기가 유행을 하다가 이제 그런 선비들의 고고한 정신, 깨끗함 그러면서 이제 백자가 유행하게 되죠. 16세기, 17세기 이런 사림들의 정신, 기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깨끗하고 담백한 백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15세기, 16세기 아이고 15세기, 16세기 이후로 나누면 이제 나중에는 이 백자에다가 파란색으로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걸 청화백자라고 하는데 이건 조선 후기 한 18세기 정도부터 17세기, 18세기부터 발달하게 되죠. 자, 도자기는 이제 분청사기 15세기 분청사기가 유행을 하고요. 분청사기 이제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그러다가 이제 16세기에는 백자가 유행을 하게 된다. 백자 백자는 뭔가 깨끗하고 담백한 그런 매력, 선비들의 정신, 또 백이민족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흰 옷을 좋아하고 이런 깨끗한 선비들의 정신을 백자가 좀 표현했다. 그래서 16세기 사림들의 발달과 함께 백자도 유행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 자, 그림은 역시 또 15세기, 16세기를 보면 15세기에 이제 안견의 그림이 유명합니다. 안견의 목류도원도, 꿈에서 본 듯한 목류도원도. 목류도원도는 약간 좀 정말 꿈속에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목류도원도 딱히 목류도원도 제가 그림을 준비를 안 했네. 인한지색 때만 준비를 했네요. 이 목류도원도는 그냥 이렇게 막 산들이 막 화려하게 있어요. 이건 안평대운이 꿈속에서 본 거를 이제 그걸 안견에게 그리게 한 것인데 일본에 가 있죠. 목류도원도 보여드릴게요. 그림 실제로 봐야지. 이거 가지고도 막 되게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목류도원대에 대한 막 그런 요거 심사임당 거기서 드라마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뭔가 안평대군 그 왕자의 꿈을 그린 것이죠. 꿈속의 그런 모습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좀 작게 보면은 그 느낌이 살지 않지만 이렇게 뭔가 좀 아름답지만 쓸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꿈속의 모습을 산을 그린 건데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요. 아무튼 안견의 목류도원도.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목류도원도 16세기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사군자를 많이 그리게 되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안견의 목류도원도 그리고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정도.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희안의 고사관수도는 여기 있네요. 이렇게 좀 약간 우리나라의 수묵화 뭔가 여유를 즐기는 난 이 가운데 사람이 너무 귀엽던데 근데 고사관수도는 이런 겁니다. 자,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그러다가 이제 16세로 넘어오면은 이제 이런 선비들이 이런 사군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그리게 돼요. 이렇게 좀 매난국죽 들어보셨죠? 사군자 그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절개 대나무를 많이 그리기도 하고 난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렸다라는 거.
산수화를 많이 그리게 돼요. 16세기는 산수화나 사군자를 많이 그리게 되고요. 선비들의 정신을 표현하는 걸 그리게 되고, 뭐 유명한 게 뭐 이상좌의 송화보월도,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류화가도 나타납니다. 바로 심사인당이죠. 심사인당. 아이, 심사인당을. 수박 그린 거 아시죠? 수박도 조충도. 이런 주로 정물을 많이 그렸죠. 심사임당이. 그런 것들이 있다. 자, 마지막 그림 음악입니다. 음악 같은 경우에는 세종대왕이 음악을 음의 그런 길이, 그런 소리의 그런 장단, 길고 짧음, 그리고 높이를 표현하는 정간보를 발명했다라는 거. 박연으로 하여금 정간보를 발명시켰다라는 거. 세종대왕이 음악 쪽에도 조예가 깊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간보를 발명한다. 그러니까 음표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한국의 음표. 세종대왕 때 정간보를 만들고, 그 정간보를 발명했기 때문에 이런 뭔가 음악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음표로 기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아는 연주가 아니라 그거를 다른 사람이 보고 연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악보처럼.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종 때 악학괴범을 편찬하죠. 악학괴범 편찬. 성종 때 악학괴범 편찬. 악학괴범은요, 음악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이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책인데, 음악 이론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악 이론서. 정간보, 악학괴범, 음악.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뒤에 이제 문화적인 내용을 더 하려다가 필기를 안 하는데, 뭐 무용이 있어요. 뭐 나래춤, 처형무 이런 게 유행을 했다. 서민들은 뭐 이런 탈춤 같은 거, 무당춤, 산대놀이, 꼭두각시 노름 이런 게 있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나머지 이제 문학 부분은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배우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학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 뭐 관동별곡, 삼위행곡, 뭐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들, 용비어천가, 이미 앞에서 다 한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거는 책에 있는 교재 보고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근세 문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문화 파트는 사실 저도 좀 강의하면서 많이 지쳤어요. 이게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하나하나의 나열이고 정리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좀 잘 재밌게 강의를 해야 될까 참 힘들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중요한 분청사기 백자, 도자기 정도라던가 그런 그림 같은 거 읽어보시고, 뭐 정간보, 악학괴범 중요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근대 태동기의 문화 파트입니다. 근대 태동기, 이제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 진도 나가고 한번 2번 정도 더 강의하면 완벽히 끝날 것 같아요. 근현대사 부분은 제가 한능검에서 이미 근현대사를 나갈 거기 때문에 공무원 한국서에서의 근현대사는 좀 나중으로 미루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 파트까지 정리를 하고, 근현대사는 따로 정리를 하실 분들은 한능검 강의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근대 태동기의 문화로 찾아뵐게요. 안녕.